당신은 평생 믿어왔던 사람에게 여러분은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상처가 있으신가요?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하고 깎아내려지고 존중받지 못했던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상처를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제 시어머니께서 평생 견뎌온 아픔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흔히 말하죠. 시댁 식구들이 무섭다, 시어머니가 무섭다고요. 하지만 제게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저에게 밥 한 끼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 이유 없이 제 편이 되어주신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고등학교 동창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의 일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평생 무시당해온 시어머니와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낸 며느리의 이야기예요.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편견과 무시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실지도 모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밝혀지며 억울함이 풀리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지수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 문 앞에 버려진 아이였어요.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저를 왜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는 것, 그리고 지수라고 적힌 쪽지 하나만이 제 전부였죠. 고아원 생활은 외로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입양되어 나갔지만 저는 끝까지 남았어요. 원장 선생님은 지수는 너무 조용해서 사람들이 안 좋아하나 봐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쁘지 않고 활발하지 않고 특별할 것 없는 아이라는 걸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원장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고 그 칭찬이 제게는 유일한 기쁨이었거든요. 나는 버려진 아이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다짐을 매일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결심했어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은 아이로 살아온 제 인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저는 단돈 100만 원도 없는 처지였고 학원비는커녕 바깥도 걱정해야 했습니다. 독서실 자리 하나 구하기도 빠듯했죠. 그래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하고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밥은 하루 한 끼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고통이 끝나면 내 인생이 바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새벽 항상 불이 켜져 있는 작은 국밥집이 눈에 들어왔어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불빛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는 제게 큰 유혹이었습니다. 한 그릇만 먹어볼까? 저는 용기를 내어 국밥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인연을 만났어요. 바로 영순 사장님이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자마자 따뜻한 김과 구수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깨끗하고 정갈했어요. 카운터 뒤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추웠죠?
어디 앉으시고 싶어요?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 다정했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인사를 받아본 게 언제였던가 싶었거든요. 아무데나 앉을게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봤습니다. 선지국밥, 뼈해장국, 콩나물국밥. 가격은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였어요. 제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선지국밥 하나 주세요. 제가 주문하자 사장님은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숟가락을 떴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는 걸까요? 편의점 도시락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제게 이 국밥은 마치 어머니의 손맛 같았어요. 아니, 어머니의 손맛이 어떤 건지 모르는 저에게 이것이 바로 그 맛이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오셨어요. 학생,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얼굴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제 대답을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밥 먹으러 오는 학생이 괜찮을 리가 없지. 공부하느라 힘들죠? 사장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밤에 아르바이트하고 낮에 공부하는데 좀 힘들긴 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사법고시라니. 대단한데요. 그런데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요? 사장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고 다니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제 침묵을 본 사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학생, 앞으로 여기 자주 와요. 내가 밥값 좀 깎아줄게. 아니,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대가로 공짜로 줄게. 제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지만 사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어떻게... 하지만 사장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도 학생 나이 때 공부한답니다. 그때 내가 옆에서 밥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했거든. 학생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와요. 사장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이름이 영순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영순 사장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제게 밥값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밥을 더 주시곤 했죠. 영순 사장님과의 만남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국밥집에 들르는 것이 일상이 됐어요. 사장님은 항상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고 맛있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습니다. 지수야, 오늘 공부 많이 했어? 사장님은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평생 누군가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준 적이 없었던 저에게 사장님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민법 총칙을 공부했어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비록 법에 대해 잘 모르시지만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수 꼭 합격할 거야. 사장님이 봐도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게 보여. 그런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사장님은 아셨을까요? 저는 매일 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밥 한 그릇과 격려의 말씀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은 손을 휘저으며 웃으셨어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나도 지수 보면서 힘 얻는다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여. 사장님의 말씀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가 특히 힘들어 보였나 봐요. 사장님이 국밥을 내어주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수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집은 어디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사장님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 그랬구나. 미안해, 괜히 물어봐서.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사장님 덕분에 가족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은 더욱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국밥뿐만 아니라 반찬도 싸주시고 가끔은 과일도 챙겨주셨어요. 지수야, 이거 가져가. 비타민 챙겨 먹어야 공부도 잘 된다. 사장님의 배려에 저는 매번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친어머니 같은 존재가 됐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상상했던 어머니보다 더 따뜻한 분이셨죠. 저는 사장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인연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영순 사장님은 단순히 국밥집 주인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영순 사장님의 도움으로 밥 걱정은 조금 덜었지만 사법고시 준비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하루 4시간 수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그리고 낮에는 도서관에서의 공부. 이 루틴이 반복되면서 제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헌법 공부를 하다가 문득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글자가 흔들리고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아, 안 되겠다. 잠깐만 쉬어야겠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5분만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을 뜨니 이미 저녁 7시였어요. 큰일 났다. 저는 황급히 짐을 챙겨 편의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오늘 야간 근무를 서야 했거든요.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러워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비가 없으면 월세도 못 내고 공부도 계속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편의점까지 걸어갔습니다. 점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지수 씨, 안색이 왜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장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아요. 점장님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급여가 깎이면 안 됐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손님이 올 때마다 계산을 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1시간이 마치 하루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쯤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데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의 점장님이 계셨어요. 지수 씨,
정신 차렸어요? 정말 놀랐잖아요. 점장님의 목소리에 제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곧이어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환자분,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합니다. 언제부터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부터인지 몇 주 전부터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납니다. 최소한 하루 두 끼는 제대로 드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먹고 싶어서 안 먹는 게 아닌데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건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이분을 병원까지 모시고 온 사람인데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점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쓰러진 후 편의점 앞을 지나가던 그분이 구급차를 불러주시고 병원까지 함께 와주셨다고요.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아직 힘이 없어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제가 힘없이 말하자 그분은 손을 저으며 웃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죠.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의사 선생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영양실조로 쓰러진 상태예요. 당분간 입원해서 영양제 맞으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서 쉴게요. 그러자 그분이 의사 선생님께 물으셨어요. 입원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셨습니다. 3일 정도 입원하시면 검사비 포함해서 대략 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정말 집에 가서 쉴게요. 하지만 그분은 제 말을 듣지 않으시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비용 부담하겠습니다. 이분 입원 조치해 주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돈을. 그분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입원 안 하시면 더 큰일 나요.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친절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건강 회복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점장님께 들었는데 사법고시 준비하신다면서요? 멋지네요. 그날 저는 3일간 입원했습니다. 매일 영양제를 맞고 병원 식사를 먹으면서 몸이 조금씩 회복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무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퇴원하던 날 저는 그분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연락처를 모르고 있었어요. 점장님께 여쭤봤더니 명함을 주셨습니다. 명함에는 김민준 마이너스 대한건설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민준 씨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덕분에 건강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은혜 갚겠습니다. 얼마 후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건강 챙기시고 꼭 합격하세요. 응원합니다. 그 문자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 꼭 합격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요. 퇴원 후 첫날
저는 다시 영순 사장님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며 달려오셨어요. 지수야, 얼굴이 왜 그렇게 창백해?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병원에 입원했던 이야기를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일, 낯선 분이 도와주신 일, 그리고 3일간 입원했던 일까지요.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지수. 내가 몰랐네. 그렇게 힘들었구나.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는 하루 세 끼 다 여기서 먹어. 돈 걱정 말고. 알았지? 사장님의 다정한 말씀에 저는 또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너무 폐를 끼치잖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폐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지수 보면 내 아들 생각나거든. 그때 제가 명함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참, 사장님. 혹시 김민준이라는 분 아세요? 저를 도와주신 분인데 연락처는 있는데 한번 찾아뵙고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명함을 사장님께 보여드렸어요. 사장님은 명함을 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이게 지수야, 이분이 너를 도와줬다고? 사장님의 반응이 이상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왜요?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사장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이분은 내 아들이야.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니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네, 아드님이요? 그럼 민준 씨가 사장님 아드님이세요? 사장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아들이 너를 도와줬구나. 세상 참 좁네. 이게 인연인가 봐. 사장님의 말씀에 저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쟤를 도와주신 그분이 영순 사장님의 아들이라니. 사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그럼 민준 씨한테 제가 여기 온다는 걸 아세요? 제가 물었더니 사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민준이는 모를 거야. 얘가 워낙 바빠서 자주 못 와. 가끔 주말에 들르긴 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는 민준 씨를 만날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인사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말로 국밥집에서 민준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국밥집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민준 씨가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시는 모습이 정말 다정해 보였어요. 사장님이 반갑게 맞으시며 제게 손짓하셨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내가 도와준 학생이 여기 있어. 민준 씨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때 그분이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저는 얼른 일어나 인사했어요. 네,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그런데 사장님 아드님이셨군요. 몰랐어요. 민준 씨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 가게에 다니시는 학생이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새로운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민준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주말마다 국밥집에서 마주쳤고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대화가 길어졌어요. 민준 씨는 저의 공부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셨고 가끔 법에 관한 질문도 하셨습니다. 지수 씨, 사법고시가 정말 어렵다면서요? 합격률이 얼마나 돼요? 민준 씨가 궁금한 듯 물으셨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2% 정도요.
매년 수천 명이 응시하지만 합격하는 사람은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민준 씨는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어려운 시험을 준비하다니. 저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회사 들어갔는데 민준 씨의 겸손한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도와주신 것도 모자라 저를 존중해 주시니까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지수 씨, 괜찮으시면 주말에 같이 산책하실래요? 공부만 하시면 스트레스 쌓이실 텐데 잠깐이라도 바람 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저도 가끔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준 씨는 회사 생활에 대해, 저는 공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수 씨 정말 좋아하세요. 민준 씨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매일 지수 씨 이야기하시거든요. 우리 지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을까? 밥은 잘 먹었을까? 하시면서요. 민준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사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제게는 친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하자 민준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남매 같은 건가요? 민준 씨의 농담에 저도 웃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민준 씨를 남매처럼만 생각할 수 없게 됐어요. 민준 씨의 다정함, 배려심, 그리고 진심 어린 응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민준 씨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에 가진 것 없는 사법고시생이고 민준 씨는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학벌도 집안도 경제력도 차이가 났죠. 내가 무슨 자격으로 민준 씨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국밥집 문을 닫은 후 민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 씨, 제가 지수 씨를 좋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지수 씨의 따뜻한 마음,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진심 어린 모습이 좋은 거리요. 민준 씨의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아무도 저를 이렇게 봐주지 않았는데 민준 씨는 달랐어요. 저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도 민준 씨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영순 사장님은 우리 관계를 알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행이야. 사장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와 연인이 된 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제는 힘들 때마다 의지할 사람이 생겼어요. 민준 씨는 바쁜 와중에도 제게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은 산책을 하고, 가끔은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그냥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공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응원해 주셨고, 저는 민준 씨의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해 드렸어요. 지수야, 오늘 공부 어땠어? 민준 씨가 물으시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형법이 너무 어려워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러면 민준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내가 믿어. 민준 씨의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민준 씨 생각을 하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민준 씨와 영순 사장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꼭 합격해야 해. 그런 생각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영순 사장님도 우리를 정말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우리 민준이 잘해주지? 얘가 좀 답답한 데가 있긴 한데 마음은 착해.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민준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게 너무 잘해줘요. 사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래, 다행이다. 너희 둘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네. 지수가 우리 며느리 되면 정말 좋겠다. 사장님의 말씀에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며느리라니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만 민준 씨는 진지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나는 진심이야. 너랑 결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에 제가 놀라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민준 씨,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야. 내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그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해.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정말 감사했어요. 고마워요, 민준 씨. 저도 민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자 민준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가족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민준 씨와의 미래를 위해, 영순 사장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에는 영순 사장님의 국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바쁜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문자로, 전화로, 그리고 주말에 직접 만나서요. 지수야, 힘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민준 씨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사법고시 시험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번이 내 기회야. 꼭 합격해야 해. 민준 씨와 영순 사장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후 몇 달간은 정말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매일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합격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준 씨는 그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지수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어떻든 난 내 편이야. 민준 씨의 따뜻한 말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불안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손이 떨려서 컴퓨터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합격했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이. 김지수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어요. 꿈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몇 번을 봐도 제 이름은 거기 있었습니다. 합격했다. 합격했어. 저는 소리를 지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이루고 싶었던 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시간, 그 모든 것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얼른 민준 씨에게 전화했어요. 민준 씨, 합격했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지수야, 정말 합격했어? 축하해. 정말 축하해.
민준 씨는 바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정말 대단해. 내가 해냈어. 민준 씨의 품에서 저는 또 한 번 울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으로 영순 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어요. 사장님, 합격했어요. 제가 사법고시에 합격했어요. 사장님은 주방에서 뛰어나오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지수, 정말 합격했어? 사장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어. 사장님과 저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마치 친모녀가 된 것처럼요. 그날 저녁 사장님은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민준 씨도 와서 함께 축하해 주셨죠. 지수야, 앞으로 검사가 되는 거지? 정의로운 검사 되길 바랄게.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꼭 훌륭한 검사가 될게요.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가 되겠어요. 제 다짐에 민준 씨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 우리 지수 멋지다. 합격 후 몇 달간은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연수를 마치고 검사로 임용됐습니다. 임용식 날 영순 사장님과 민준 씨가 함께 와주셨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서약을 하는 동안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임용식이 끝난 후 사장님과 민준 씨가 축하해 주셨어요. 지수야,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진짜 검사네.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검사로 임용된 후 저는 특수부에 배치됐습니다. 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처음에는 긴장되고 떨렸지만 선배 검사님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제 첫 사건은 중소기업 횡령 사건이었어요.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케이스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참고인을 조사하고 기소의견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새로웠어요. 김지수 검사, 첫 사건 치고는 잘 처리했어요. 선배 검사님의 칭찬에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일은 바빴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리는 일이 제게는 큰 의미였어요. 내가 정말 검사가 됐구나. 꿈을 이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바쁜 것을 이해해 주셨어요. 주말에도 일이 있을 때가 많았는데 민준 씨는 불평 한마디 없이 응원해 주셨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내 일이 중요한 걸 알아. 힘내. 영순 사장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지수가 검사가 되다니 자랑스러워 죽겠네. 사장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이야기를 자주 하셨답니다. 민준 씨가 웃으며 말해줬어요. 검사 생활 6개월쯤 됐을 때 민준 씨가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내셨어요. 지수야,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내 곁에서 너를 지켜주고 싶어.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민준 씨. 저도 민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 씨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순 사장님은 우리의 약혼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드디어 우리 지수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구나. 사장님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좋은 며느리 될게요. 결혼 준비는 바쁘지만 즐거웠어요. 민준 씨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고 신혼집을 구하는 모든 과정이 행복했습니다.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기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렇게 준비 끝에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비록 제 친정 가족은 없었지만 영순 사장님과 민준 씨 그리고 제 친구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예식장에 도착하자 영순 사장님이 달려오셨어요. 어머, 우리 지수 정말 예쁘다. 사장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우리 가족이네. 행복하자, 지수야. 네, 어머니. 저는 사장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이제는 정말 어머니가 되셨으니까요. 사장님은 제 말에 더욱 울먹이셨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내가 우리 며느리가 되어서 정말 행복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입장 음악이 흐르고 저는 홀로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없어서 혼자 걸어야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단상에 선 민준 씨를 봤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 씨도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야,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됐고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신랑은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씨의 대답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신부는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제 동료 검사님들도 오셨고 민준 씨 회사 동료분들도 오셨어요. 모두가 우리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영순 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저를 자랑스럽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예요. 검사랍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의 말씀에 하객들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이었어요.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민준 씨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지수야, 행복해? 민준 씨가 물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제가, 가족도 없었던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나도 정말 행복해. 지수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민준 씨의 말에 저는 그분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평생 사랑할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집이었어요. 민준 씨와 저, 그리고 주말마다 찾아오시는 영순 어머니.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검사로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민준 씨도 회사 일로 바빴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는 영순 어머니를 찾아뵙곤 했죠.
어머니는 여전히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지수야, 오늘 어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거 해줄게. 어머니는 항상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려주셨죠. 어머니, 너무 많아요. 저희가 다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어머니는 손을 휘저으셨어요. 괜찮아. 남은 건 싸가. 며느리가 잘 먹어야 건강하지. 어머니의 사랑이 음식에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저의 관계를 보며 행복해 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어머니 정말 너 좋아하시는 거 알지? 민준 씨가 웃으며 말씀하시자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제 친어머니보다 더 좋아요.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편함에 초대장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습니다. 동창회라. 어머니는 초대장을 보시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동창회 가실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 안 갈 거야. 오랜만에 만나봤자 별로 좋은 기억도 없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물으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동창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나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 좀 힘들었어.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학창 시절에 최미자라는 애가 있었어. 집이 부자였거든. 그 애가 나를 많이 괴롭혔어. 가난하다고, 냄새난다고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따뜻한 어머니를 누군가 괴롭혔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으셨어요. 이제 다 옛날 일이야. 근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더라고. 그래서 동창회는 가기 싫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최미자는 항상 나를 깔봤어. 도시락도 변변치 못한 걸 가져온다고, 옷도 낡았다고 놀렸지. 심지어 친구들 앞에서 영순이네 집은 냄새나라고 말하기도 했어. 제 주먹이 저절로 불끈 쥐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많이 힘들었어. 학교 가기 싫었지. 하지만 공부는 열심히 했어. 언젠가는 성공해서 그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 어머니의 눈에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 시작했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어.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민준 씨 아버지를 만났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민준 씨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민준이 키우느라 정신없었어. 국밥집 하면서 애 키우고 쉽지 않았지. 민준 씨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 씨의 목소리에도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준 씨를 보며 웃으셨어요. 괜찮아. 민준이 잘 커져서 다행이야.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최미자라는 사람,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까? 그리고 문득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아무 데가 없이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어머니, 동창회 가세요. 제가 갑자기 말하자 어머니와 민준 씨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동창회를 가라고? 어머니가 되물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가세요. 그리고 제가 함께 갈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신 표정이었어요. 지수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가기 싫다고 했잖아.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당당하게 가셔야죠. 어머니는 훌륭한 아들을 키우셨고 좋은 며느리도 있잖아요. 그 최미자라는 사람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잘 사시는지 보여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야. 절대 누구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민준 씨도 저의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지수 말이 맞아요, 어머니. 우리 같이 가요. 제가 어머니 자랑 많이 할게요. 어머니는 우리 부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동창회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동창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요. 결심. 동창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초조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하는 표정이셨어요. 지수야, 내가 뭘 입고 가야 할까? 너무 촌스러워 보이면 안 되는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나갔습니다. 백화점에서 어머니께 어울리는 옷을 골라드렸어요. 깔끔한 베이지색 정장과 진주 목걸이, 그리고 단정한 구두까지요. 어머니, 이 옷 정말 잘 어울리세요. 어머니는 거울을 보시며 수줍게 웃으셨어요. 그래, 나도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괜찮아 보이는 것 같네. 어머니의 얼굴에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는 게 보였습니다. 드디어 동창회 당일이 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차에 타고 동창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이었어요. 초대장에 적힌 대로였죠. 호텔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긴장하신 듯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수야, 떨린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있잖아요. 우리는 호텔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머니의 동창들이었죠.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영순아, 오랜만이야. 한 여성분이 반갑게 다가오셨어요. 어머니도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응, 오랜만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미소에는 아직 긴장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반대편에서 한 여성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몸이 순간 굳었어요. 저 사람이 최미자야. 최미자는 연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을 끌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옷, 번쩍이는 보석들. 그녀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듯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달려가 인사했습니다. 미자야, 오랜만이야. 와, 미자는 여전히 예쁘네. 그 사람들의 아첨에 최미자는 우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죠? 제가 피부 관리 열심히 하거든요. 요즘 강남 유명한 피부가 다니고 있어요. 저는 최미자를 보면서 본능적으로 싫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허영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이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이구나.
최미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잠깐 크게 떠졌다가 비웃는 듯한 표정이 됐어요. 어머, 영순이잖아. 오랜만이네. 최미자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응, 오랜만이야. 최미자는 어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 아직도 국밥집 하고 있어? 최미자의 말투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응, 국밥집 운영하고 있어. 아, 그래. 나는 대성건설 부회장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 우리 남편 알지? 김동준. 재벌이야, 재벌. 최미자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소리를 냈어요. 와, 미자는 정말 대단하다. 재벌이라니 부러워. 사람들의 아첨에 최미자는 더욱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영순아, 너는 남편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겠다.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앞으로 나서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대한건설에서 일하고 있어요. 민준 씨의 정중한 인사에도 최미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그래. 대한건설. 중견기업이지. 우리 남편 회사보다는 작은 곳이네. 최미자의 무례함에 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제 차례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쪽은 우리 며느리 지수예요. 최미자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며느리? 예쁘네.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직장인이에요. 아직 제 직업을 밝힐 때가 아니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불행히도 최미자와 같은 테이블이었어요. 최미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자랑했습니다. 요즘 우리 남편이 강남에 빌딩 하나 더 샀어. 임대료만 해도 한 달에. 주변 사람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와, 대단하다. 부러워. 최미자는 더욱 신이 나서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이 가방 봐. 샤넬 최신 시즌이야. 1,000만 원짜리야. 어때, 예쁘지? 사람들이 가방을 보며 부러워하는 사이 최미자의 시선이 다시 어머니에게 향했어요. 영순아, 너는 아직도 국밥집 운영한다며? 힘들지 않아?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그 눈빛에는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 손님들이 좋아해 주시거든. 최미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국밥집이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 나는 그런 거 상상도 못해. 제 주먹이 다시 쥐어졌어요. 어머니를 향한 최미자의 무례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참았어요. 민준 씨도 화가 난 표정이었지만 참고 계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웨이터가 실수로 물을 쏟았어요. 불행히도 그 물이 최미자의 가방에 튀었습니다. 최미자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섰어요. 어머, 내 가방, 내 샤넬 가방. 웨이터는 얼른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즉시 닦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미자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어머니가 웨이터를 대신해 사과하셨어요. 미자야, 괜찮아. 실수로 그런 거잖아. 하지만 최미자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시작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는 이런 명품 가방 한 번도 안 가져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최미자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영순아, 너 같은 사람은 평생 일해봤자 이런 가방 하나 못 사. 국밥이나 팔면서 살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미자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사과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하시는 거죠? 하지만 최미자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점점 더 화를 냈고 급기야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무릎 꿇고 사죄해. 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려 하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서려는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미자가 어머니의 뺨을 때린 거예요. 짝! 선명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최미자는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모르는 줄 알아? 학창 시절에도 더러웠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 나갔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최미자가 저를 보며 비웃었어요. 뭐, 며느리가 나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폭행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요. 최미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폭행?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누군 줄 알아? 대성건설 부회장 부인이야. 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성건설 부회장 부인이요? 그게 폭행을 해도 되는 이유가 됩니까? 최미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민준 씨가 제 옆에 섰어요. 지수 씨,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모시고 나가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이건 넘어갈 수 없어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최미자에게 건넸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잘 보세요. 최미자는 명함을 받아들고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김지수. 최미자는 명함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라고? 최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저는 현직 특수부 검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한 행위는 명백한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최미자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아니. 이건 그냥 실수였어.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때렸다고요? 그것도 여러 증인 앞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최근 대성건설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인 김동준 부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요. 최미자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 비자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소환 예정이고요. 최미자는 무릎이 꺾이는 듯 주저앉았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와 최미자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최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지? 우리 남편이 무슨 비리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대성건설의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뇌물수수, 회계부정, 비자금 조성 등 여러 혐의가 있어요. 최미자는 패닉 상태였어요. 안 돼.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이 제 시어머니를 폭행한 것은 여러 증인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검사라니. 대성건설 비리? 큰일 났네. 최미자는 갑자기 어머니에게 달려들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순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는 당황하셨어요. 미자야.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뒤로 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최미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폭행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당신이 재벌 부인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최미자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봐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평생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오늘은 폭행까지 하셨죠. 이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사건 신고하겠습니다. 강남 호텔 연회장입니다. 최미자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최미자는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주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수야, 괜찮았을까?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다신 누구도 어머니를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민준 씨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지수야, 고마워. 어머니를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씩 어머니께 다가왔어요. 영순아, 미안해. 우리가 아무 말도 못했네. 영순아, 정말 대단한 며느리를 두셨어.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며칠 후 대성건설 비리 사건이 본격적으로 수사됐습니다. 김동준 부회장은 소환 조사를 받았고 곧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대성건설 김동준 부회장,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로 구속 재벌 부인,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 뉴스를 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지수야, 뉴스 봤어. 최미자가 정말 큰일 났더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사실 복잡하긴 해. 그래도 이제는 속이 시원하다. 평생 참고 살았던 게 이제야 풀린 기분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신 것 같았어요. 최미자는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김동준 부회장은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부와 권력은 모두 무너졌죠. 어느 날 어머니의 국밥집을 찾아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최미자였습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순아, 들어가도 될까?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들어와. 최미자는 조심스럽게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동창회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도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영순아, 정말 미안해. 최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평생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학창 시절에도 동창회에서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미자야, 왜 그랬어? 우리 친구였잖아. 최미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라. 내가 너보다 잘 산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나 봐. 정말 어리석었어. 어머니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어요. 먹어. 배고프겠다. 최미자는 눈물을 흘리며 국밥을 받았습니다. 고마워, 영순아.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이란 단순히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용서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걸요. 어머니는 그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최미자는 국밥을 다 먹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영순아, 앞으로 열심히 살게. 그리고 다시는 남 무시하는 일 없을 거야. 너한테 배웠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 살아. 최미자가 가게를 나간 후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 마음이 편해졌어.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되찾았어요. 저는 여전히 검사로 일하고 있고 민준 씨는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게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주말마다 우리는 어머니의 국밥집에 모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눠요. 평범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지수야, 요즘 일은 어때? 어머니가 물으시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바쁘지만 보람 있어요. 오늘도 억울한 피해자를 도와줬어요.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세요. 우리 지수 정말 대단해. 훌륭한 검사가 됐네. 어머니의 칭찬에 제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민준 씨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수야, 고마워. 우리 어머니 지켜줘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어머니는 제 어머니이기도 해요. 당연히 지켜드려야죠. 어머니가 우리 부부를 보며 웃으셨어요. 너희 둘 보니까 내가 다 행복하네. 지수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감사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국밥집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과 맛있는 국밥이 유명해졌거든요. 어머니는 모든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셨습니다. 저를 대했던 것처럼요. 어서 오세요. 추웠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드세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다정했습니다. 손님들은 어머니의 국밥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가끔 국밥집에 앉아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하게 사시는 어머니,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었던 제 자신,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민준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행복하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진 가족. 그리고 그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행복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함께 웃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니까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영순 어머니는 제게 친어머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어요.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셨죠. 그리고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았거나 반대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진정한 가족을 만난 경험 말이에요. 제가 동창회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린 것은 검사로서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딸로서,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고 모욕한 최미자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린 것은 법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최미자도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어쩌면 그녀도 피해자였을지 모릅니다. 부와 권력에 눈이 멀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세요. 때로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용기 있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만약 지금 누군가의 무시와 모욕 속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되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당당하게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